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그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사라지는 게 최선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엄청난 자원, 풍부한 식량이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관광으로도 먹고 살 수 있고 아무거나 심어도 저절로 막 자라나는 흑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석탄, 가스, 리튬, 우라늄도 많아 자원만 가지고도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못 살래야 못 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못 사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러시아에 적대하면서 외세를 끌어들여 전쟁만 일으키지 않았으면 아주 잘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떠들던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황당한 짓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은 젤렌스키와 함께 사라지는 게 역사의 순리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국가 우크라이나를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라면서 그들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했던 조태열 외교부장도 아주 황당한 사람입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차라리 밥만 축내는 편이 낫습니다. 러시아 매체 RT 독일어판에 주로 기고하는 작가 다그마해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이익을 고려해 볼 때 우크라이나 국가의 지속적인 존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려면 반데라주의와 민주주의의 부재에 대한 토론에 들어갈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점은 경제 상황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올리가르히들과 현 정부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들이 전쟁 중에 취한 자산을 안전하게 해외로 빼돌리려고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일가와 다른 공범들도 전쟁에서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부채를 들 수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최근 몇 년 동안 블랙락 같은 회사와 도움을 조건으로 체결한 계약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가 부채 3분의 2는 외화로 표시됐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3년 우크라이나의 GDP는 1787억 달러였으며 2024년에는 181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는 2024년 3분기에 1720억 달러에 달하는 대외 부채와 비교됩니다. 모든 추정에 따르면 이 외국 부채는 2025년에 GDP의 100%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숫자만 보더라도 적어도 우크라이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독립 당시 우크라이나는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소련의 모든 부채가 러시아 연방에 인수됐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부채 없이 국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통계 자료를 보면 GDP 대비 5% 예산 흑자를 기록한 해는 1999년 한 해뿐이었습니다. 다른 해는 모두 예산 적자로 끝났는데 지난 3년 동안 예산 적자는 15에서 20%에 달했습니다. 특수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도 우크라이나가 누적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평가기관들은 우크라이나를 파산 등급 중 하나로 분류했고 피치는 작년 8월에 우크라이나 등급을 제한적 채무 불이행으로 낮췄으며 다른 평가기관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무역 수지가 적자라는 것입니다.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재정 적자를 기록해왔지만 현재는 매달 20억 달러가 넘는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허리 분야의 환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달러가 24 허리 분야였는데 올해 1월 20일에는 41.9 허리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허리 분야의 가치 하락은 마이단 쿠데타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또 2020년 초 1유로당 26.5 허리 분야였던 게 2025년 초에는 43.5 허리 분야로 변했습니다. 국가 통화의 평가 절하로 인해 부채가 표시된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국내에서 더 많은 경제적 산출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은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프로젝트가 더 이상 러시아에 대한 공성전으로 기능하지 않게 되면 엄청난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만은 아닙니다. 또 EU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미친 입장을 고수하더라도 마냥 우크라이나에 관대할 수는 없습니다. EU 기금의 대부분이 나오는 두 핵심 국가 독일과 프랑스도 경제 사정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현재 EU에 가입하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희망은 단지 백일몽입니다.
마이단 이후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잠재력은 점차 소멸됐습니다. 키예프 정권은 해외에 흑토를 판매하고 현재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는 영토에 위치한 리튬 매장지를 대외 원조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분쟁에서 승리하는 바람에 이게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키예프는 서부에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지도 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기후보호 규정이 시행 중이어서 화석연료 개발 자금 조달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소련의 첨단 기술 공화국인 우크라이나는 주로 곡물, 지방, 철강, 유지종자, 슬래그를 수출합니다. 이것들이 2022년 우크라이나 수출 상위 5개 품목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독일 자동차 산업의 일부 공급업체가 생산 시설을 우크라이나로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관련 업체들이 대거 문을 닫으면서 산업 제품 수출 전망은 어둡습니다. 무역 적자는 현재 흐름이 멈추면 외화가 지속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하며 외채가 높고 갚을 수 없어 가까운 미래에 이 나라는 국제통화기금의 지배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 공급도 문제가 많습니다. 과거 전기 수출국이지만 지금은 수입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유럽연합은 1년에 몇 개의 변압기만 생산하며 소련의 규격에도 맞지 않아 그들로부터 전력 인프라 복구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먹히는 게 행복합니다. 러시아가 오늘날의 우크라이나를 거의 완전히 흡수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미래 가능성을 약탈하고 있는 블랙록과 다른 서방 회사와의 모든 계약이 불가항력으로 인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더미를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또 유럽연합 외부에는 화석연료 개발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천연 자원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은 우크라이나가 계속 존재한다면 글로벌 사우스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종속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흡수하게 되면 모스크바로서는 재건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란 이점을 얻게 되고 우크라이나인들도 앞으로는 잘 살 수 있다는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